엔진 결함으로 소음과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신형 모델 차량 일부에서 운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 엔진을 잘못 만든 거예요. 세타토 엔진하고 또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더 심각해요. 영장이라는 말만 하니까 내가 차량 기술사니 이런 게 없는 줄 알아요. 현대가 나한테 소송 걸 때 그 얘기했다가 망신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올리신 영상 조회수가 175만 회 정도 나왔습니다. 천상 유튜버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 우리 오토포스트 영상 너무 잘 만들어요. 이런 건 좀 부심 느껴도 되죠? 그리고 말씀들 너무 잘하시고 분석도 너무 잘해서 제가 오토포스트를 자주 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내 거도 보죠. 당연히 두 번째 오토포스트 보고 다른 사람 건 조금 가짜가 많아서 좀 들어보고 어쨌든 오토포스트 건 제가 자주 봅니다. 근데 컨텐츠가 많아서 정말 새로운 정보를 제가 오토포스트에서 많이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영상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은 네.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의 간극이 비정상적으로 커서 실린더 벽이 피스톤과 계속 충돌을 하고 그 스크래치를 일으켜서 이 틈으로 엔진 오일이 유입이 된다. 이게 맞습니까? 그건 일부이고요. 실제로 보니까 메이커에서 연비가 좋다. 그러다 보니까 마찰 개수를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피스톤 링의 두께가 얇아졌어요. 얇아지다 보니까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스커트 부분하고 위에 피스톤 벨트 부분에서 간극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피스톤 링이 돕니다. 제 영상 보면 이렇게 피스톤 링이 이렇게 살짝 보였잖아요. 내려갔을 때. 원래 각도가 있어야 돼요. 180도나 120도로 공학적으로 각도를 둬야 돼요. 이쪽이 흘러돌아도 이쪽에서 막아주고 링을 3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쪽으로 몰리고 이렇게 계속 작동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 돌아요. 피스톤링 이음이 끊어진 부분이 같이 가깝게 만날 수가 있어요. 원래 각도가 이쪽에 이음이 있으면 180도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돌면 가까워져요. 그런 부분에서도 오일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 스마트를 쓰면서 어떤 차는 별로 안 먹고 어떤 차는 많이 먹는다가 바로 여기 문제 있는 거예요. 피스톤링이 돌아서 링 이음이 가까워지면 120도보다 60도, 70도 가까워지면 오일을 더 많이 먹는 거고 그 180도 그대로 유지했으면 안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뭐냐? 밑에 부분하고 위에하고 간극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피스톤링은 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차는 오일을 많이 먹는 차고 어떤 차는 적게 먹는 차, 어떤 차는 아직까지 괜찮을 수도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게 답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뺀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차량마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 엔진 오일이 감소하는 양이. 네. 그 원인 자체는 운전 습관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엔진 피스톤 자체를 잘못 만든 게 문제인 건가요? 운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 엔진을 잘못 만든 거예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K7 그 엔진을 주문했더니 지금 안 팔아요. 그 엔진을. 부속 가격 얘기하니까 모비스로 얘기하고 모비스 하니까 다시 부속 가격 돌리고 뺑뺑이 돌려요. 그래서 다시 제가 기아자동차 고객센터 했더니 한 번 전화 통화하려면 7, 8분 걸려요. 결국 끊겨요 또. 내가 오늘 방송 끝나고 가면 다시 한번 주문할 건데 왜 부속이 없냐 그랬더니 지금 제조 하자니 아니네. 그러면 그 엔진 있는데 왜 밖에다 안 파냐 그랬더니 관련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쇼트 엔진만은 저희가 지금은 안 됩니다. 그 엔진이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품을 한 10가지를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그 부품이 뭐냐? 내가 보니까 답변을 안 해요. 그 문제가 있는 차는 2.5 스마트레드 문제가 있는 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엔진은 예전에 니콜이라는 어떤 쇼트 엔진만 이렇게 바꿔준다 해도 놔두고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니콜 결정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저도 이제 더 확인해야겠지만 지금 보니까 현대도 이 문제에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또 차량 대수도 많고 비용이 가격이 보통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도 태어날 때 안 좋게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로 기술자가 만들고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잘 못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빨리 솔직하게 해서 지금 오일 먹는 이렇게 문제되는 거 또 보증기간을 끌고 가서 할 거 아니라 솔직 담백하게 해서 제대로 차를 리콜 해주고 개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출도 하고 이런 게 맞는 거지. 지금 계속 감춘다고 이게 감춰질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한두 대 같으면 감춰질 거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대기아한테 굉장히 불리한 처지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차값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5천만 원 넘는 차인데 계속적으로 감추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른들이 한 말 있잖아요. 하늘을 두 손으로 가릴 수 있느냐. 못 가려요. 지금 이미 증거가 10,000km도 안 된 차가 디젤 차에 10만 km 넘은 차보다도 더 많이 카본이 낀 거 되면 답은 다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도 다 해봤잖아요.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분석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뜯어보는 순간에 다 알게 되는데 이것이 더 확대되고 더 신뢰를 떨어뜨리기 전에 개선 조치하고 또 솔직한 쪽으로 가는 것이 현대기아를 제대로 방향타를 틀어주는 거 아닌가. 이건 아마 돈의 부담이 든다라고 하면 돈의 부담을 최소한 줄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피해를 더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엔진 오일이 지금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는 솔직히 현대자동차가 배출가스를 계속 배출한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폭스바겐들이 배출가스 많이 나와서 퇴출 당했는데 현대자동차가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엔진오일만 먹는다고 보면 안 돼요. 지금 엔진오일을 먹는다는 게 HC가 증가하는 거고 이 HC가 결국은 오존층을 지구를 파괴하는 차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까지 안 가도록 해야지. 만약에 계속 가면 결국은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환경차가 아니다. 결국은 지구를 오염시키는 차다라고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몰아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뭔가 솔직할 때가 됐다. 한국 사람은 사실 정리 많은 나라고 솔직한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더 관대한 건 있는데 계속 지나가면 관대함이 지나서 물분으로 참게 되고 결국적으로 이것이 현대자동차의 그동안 50 그 역사를 하루아침에 그냥 사장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제가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분석해놓고도 좀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 현대자동차를 너무 내가 힘들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근데 심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순히 엔진 오일을 많이 먹는 엔진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엔진 오일이 많이 감소되는 게 실제 차주들 입장에서 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결론적으로 만약에 엔진을 없어지게 되면 엔진을 과열될 것이고 잘못되면 붙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엔진이 깨지고 결국 불도 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상 문제도 마찬가지고. 세타2가 이 미국에서 그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화재건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일이라든가 소착이 되면서 결국 커넥팅 노트가 시린더 벽을 때리게 되고 시린더 벽으로 튀어나온 엔진 오일이 DPF에다가 여기 만나면서 화재가 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나니까 미국에서 조사한 거고 결론적으로 엄청난 돈도 물어줄 되고 그거 다 전부 리콜했잖아요. 이게 뭐 다 터진 다음에 이건 너무 망신스럽고 결국 미국에서 하니까 미국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하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리콜이 아니라 무상수리 쪽으로 몰아서 가왔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 이 엔진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했었으면 지금 현대가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오랜 시간 동안. 왜? 미국에는 만약에 이게 알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징벌체라는 것이 적용돼갖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데 빨리 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일단 개길 만큼 개기자라는 배차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봐야 나중에 확실하게 증거 대봐야 한 10억 내면 된다. 리콜비나 한참 싸니까 그렇게 뻗탱이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이런 거만 보더라도 이 징벌죄에 대한 거는 좀 뭔가 구체적으로 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 엔진을 직접 보신 입장에서 결국은 세타2 엔진하고 또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더 심각해요. 세타2 엔진은 그래도 이런 현상이 있을 때 10만 킬로 정도가 됐을 때 대부분이 발생됐어요. 10만이 넘을 차들이 대부분이었고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대체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고속주행을 하는 그 차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고 미국도 대부분 불나는 게 장거리 고속도로 운전할 때 대부분 그랬어요. 시내 주행하면서 갑자기 시린다가 뻥 터져서 불나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키로수가 이제 여유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2.5 스마트 스트림은 벌써 10,000km도 안 되는데 카본 이만큼 끼고 연료 분사하는 인젝터가 막히는 정도까지 갔다면 이거 아주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세타2 엔진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세대 교체가 됐음에도 네. 이 엔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카본 찌꺼기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GV80 디젤 엔진도 카본 누적 현상으로 한번 출고를 중단했었잖아요. 네. 이것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디젤 엔진이나 뭐 가솔린은 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배출가스 저감, 환경 문제 때문에 성능을 높이려고 하니 이제 배출가스가 나오고 배출가스를 줄이려니 성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면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 현대차 2.5 가솔린 엔진이 다 그러냐는 겁니다. 지금 3세대 엔진이 어쨌거나 공론화되고 있는 거는 그랜저나 K7에 들어가는 자연흡기 엔진이잖아요. 그런데 제네시스 라인업에는 같은 배기량의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이 엔진들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건데 일단은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는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그랜저하고 K7에 많이 팔린 거고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분들은 그래도 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고 어느 차가 문제됐다고 누가 알려주니까 자기 차 계속 관심 갖다 보니까 다 많이 퍼진 거지.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차량을 많이 팔리지는 않았잖아요. 그 엔진이. 실제로 대수도 따지면. 숨어 있는 거지. 그 차는 괜찮고 그랜저와 K7만 문제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현대차에서는 엔진오일 게이지 크기를 바꿔준다거나 주입량을 조금 다르게 해서 돌려보내거나 했는데 지금 정비사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이 조치가 어떠십니까? 저는 자동차를 50년 하면서 엔진오일이 줄었다, 엔진오일이 부족했다 했는데 게이지를 바꿔준다는 건 사실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5.2리터에서 5.8리터가 넣어라 했는데 실제 양은 6.2리터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새 차니까 감소되는 양을 계산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꼼수지. 이건 정확한 발언이 아니죠. 만약에 게이지 잘못됐어요. 설계 잘못했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오일은 줄지 말아야죠. 오일은 없어지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찍히더라도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일이 없잖아요. 그럼 게이지 잘못이 아니죠. 엔진에서 먹는다는 거죠. 그게 너무 소비자들이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엔진이 잘못된 거죠. 그 자체가 거짓말을 너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서비스 센터로 가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차주들이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엔진 오일은 가끔씩 찍는데 만약에 다음에 교환할 때까지 조금 줄긴 줄입니다. 근데 아주 이만큼이 원래 게이지라면 이만큼 줄은 거예요, 사실은. 0.5리터 정도. 많이 먹어야 다음 교환할 때까지 1리터 정도의 줄임량은 있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는 엔진을 교환하고 다음 교환할 때까지 줄긴 줄입니다. 그리고 고속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1리터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차 그동안에 쭉 봐서 우리는 그런 고성능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을 시작해서 다음 교환할 때 줄여봐야 0.5리터 정도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5,000km 뛰고 나서 반 정도가 줄어버리면 그건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 아니죠.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 일반 정비사, 하다못해 일반 자동차에 관심 있는 오너들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이제 메이커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좀 너무 50년 정비를 하는 입장에 너무 황당했어요. 어떻게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회사가 그런 말을 할까? 변명도 너무 궁색하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박명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본 인터뷰 중에서요. 이국종 교수 인터뷰였는데요. 거기서 이국종 교수가 인터뷰할 때마다 5,000명의 적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한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얼추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저희를 포함해서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런 자동차 문제가 생기면 자문을 하러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부산 산타페 급발진 사고 같은 큰 문제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시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일각에서는 엔지니어가 아닌 정비사인데 그러면서 문제를 삼기도 하고 또 뭐 심하게는 정비사를 마치 전문가처럼 포장을 해서 동영상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말대로라면 국정감사나 자동차 관련 문제에 관련해서 방송사에서도 부르지 않는 게 맞는 것일 텐데 이에 대한 당사자의 생각이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사실 방송할 때 여태까지 저의 이력을 다 얘기 안 했죠. 그냥 자동차 명장.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 또 명장이 됐을 때 우리 아버님이 가장 기뻐하셨기 때문에 제가 명장이라는 칭호로 계속 쓴 겁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은 내가 엔지니어가 아니고 정비사 차고 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현대가 나한테 소송 걸 때 그 얘기했다가 망신당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기술사.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격증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능계에서는 기능장이 제일 높고 저 기능장도 갖고 있고 기술계에서는 기술사가 제일 높고 학계에서는 박사가 제일 높은 것처럼 저는 기능장과 기술을 갖고 있어요. 기술사는 직무 3조에 보면 뭐 설계, 분석, 뭐 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가 시험을 봐갖고 합격하는 게 기술사예요. 나는 원래 정비사로 출발했고 흔히 기름쟁이라는 게 나는 창피하지도 않고 내가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명장이라는 말만 하니까 내가 차량 기술사니 이런 게 없는 줄 알아요. 저는 엔지니어와 기능을 2개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차량 기술사를 제가 53살에 땄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자동차 책은 제가 한 40권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수들이나 자동차 책 40권 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현대가 이제 제가 명장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옛날 재판일 때. 명장님은 자동차를 고치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고치는 쪽의 명장이지 사고차를 분석하거나 재료를 분석하거나 설계 쪽 관련된 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법을 갖고 왔어요. 직무 3조. 기술사가 할 수 있는 일. 저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에서 완전히 그쪽 변호사가 굉장히 황당했던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애터까지 어떤 방송할 때 누가 인터뷰한다고 해서 인터뷰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확인 안 되고 내가 하면 인터뷰 거절합니다. 저는 내가 확인되고 내가 자신 있는 것만 하는 거지 또 내가 모르는 분야면 절대 인터뷰 안 해요. 왜? 이거 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자님도 저를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왜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기술자라면 사무직보다 한 단계 낮은 거 기술자라면 공부 못해서 공고 가거나 공대 가는 걸로 아는 인식도가 있어서 저는 그 인식을 나라도 좀 깨져보자. 방송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어떤 분석도 꼭 뭐 교수라든가 뭐 공학자만 하는 게 아니다. 유학파만 하는 거 아니다. 현장의 실무자나 누구나 전문가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사실 방송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내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뭐 정치적인 욕심이 있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냥 내 후배들이 뭔가 이공계에 들어가거나 공고 들어가거나 이러면 뭔가 얘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서 누군가는 뭔가 방향타를 줄 수 있고 어떤 햇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선배로서. 우리 그 선배 뭐든지 다 하더라.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방송 일주일에 6개, 7개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왜냐면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선배로 남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이면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마지막 질문은 답변을 제가 일단은 안 끊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만큼 또 많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네. 자동차 정비 명장 박병일 명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보수는 절대 수구가 아니며 보수는 언제나 개혁과 변화를 지향해가는 것이다. 보수와 수구, 원로 보수학자인 송복 교수는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수구 역시 보수를 주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착시로 가려지기도 합니다. 현바와 현가라는 흑백 논리가 치열한 지금 어쩌면 그러한 착시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은 자동차 시장에서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착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특정 기업을 향한 무조건적인 믿음 혹은 불신, 그리고 이를 위해 부정되는 진실, 반대로 부정하기 위해 동원되는 억지, 그리고 그 착시를 유도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사실 아닌 주장들. 저희 채널이 생겨난 이후 지금까지 댓글창이라는 곳에서 흔하게 진행되어 오던 일들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 댓글창 혹은 최근 올라간 시승기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누가 생산자인지도 모르는 댓글이나 게시글을 하나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말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현대차의 고소 이후에 오토포스트는 매운맛에서 순한 맛으로 바뀌었고, 최근에 올라온 시승기와 같은 영상은 까기 위함이 아니라 현대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영상에 불과하다. 그 밖에도 사실 확인은 전혀 되지 않은 채 특정 채널을 거론하며 자신들은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지금까지 저희에게 제조사의 부당함을 알린 소비자들의 목소리조차 거짓이라 말하고 있는 댓글들. 누군가의 말처럼 저희는 바와 까의 싸움이 아닌 옳고 그름의 싸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억울한 점을 사실을 기반으로 전하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중립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문제가 발생할 때 대기업과 가까운 사람들은 문제를 외면하는 세상, 특정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크게 알려지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과 싸우는 것이 그런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착시에 빠지게 하려다가 혹 자신들이 착시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마치 리플리 증후군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